아버님, 이제 고집 부리지 마세요. 혼자 사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산 연제구에 살고 계시는 73세 한정수 씨입니다. 평생 몫으로 일하며 두 딸을 홀로 키워낸 한 씨는 몇 달 전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무릎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수술이야. 그냥 지팡이 짚고 다니면 되지. 하지만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으면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받지 않으면 평생 불편하게 걸을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권했고, 미영의 간곡한 설득 끝에 한 씨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석 달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씨의 큰딸 미영은 5년 전 수원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태호 씨와 결혼해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는 평소 예의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한 씨는 갑작스럽게 찾아가서 몇 달을 신세를 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에 오셔서 지내세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괜찮다. 둘째가 부산에 있으니까 가끔 와서 봐주면 돼. 아버지, 수정이는 신혼이잖아요. 맨날 귀찮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오세요. 미영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씨가 혼자 지내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냐며 걱정했습니다. 결국 한 씨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가지와 약을 챙겨 수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위 태호가 직접 부산까지 차를 몰고 와서 모셔갔습니다. 차 안에서 태호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불편하시겠지만 다리 완전히 나을 때까지만 저희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고맙다. 최대한 빨리 나아서 집으로 돌아갈 테니까 걱정 마라. 아니에요. 충분히 쉬다 가세요. 급할 거 없잖아요. 수원으로 가는 길, 한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딸과 사위에게 폐를 끼치게 되는 것도 미안했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수원에 도착해서 아파트에 들어서자 미영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40평대 아파트는 깔끔하고 넓었습니다. 미영은 아버지를 위해 작은 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편히 쉬세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래, 고맙다. 너희한테 배 끼치지 않게 조심할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저희한테 왜 폐가 되겠어요? 첫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미영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한 씨는 오랜만에 딸이 해준 밥을 먹으니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아버님, 회사에서 좋은 병원도 소개받을 수 있어요. 서울 쪽에 재활치료 잘하는 곳들 많거든요. 아니야, 괜찮다. 부산에서 다니던 병원으로 계속 가면 돼. 아버지, 멀리 다니시지 마시고 여기서 가까운 곳으로 옮기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태호도 처음에는 진심으로 한 씨를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바빴지만 저녁에는 꼭 집에 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다리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많이 좋아졌다. 너희 덕분이야. 하지만 한 씨는 첫날부터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딸과 사위가 자신을 위해 애쓰는 건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집안에서도 손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한 씨는 생각했습니다. 빨리 나아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다리가 많이 아팠고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걷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한 씨는 앞으로 몇 달을 여기서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씨가 수원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영과 태호는 둘 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미영은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었고 태호는 기획부 과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봉을 합치면 1억이 넘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을 마련하며 받은 대출금을 갚느라 빠듯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씨가 일찍 잠자리에 든 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미영과 태호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에 대출 한도 늘려서 집 사자.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그런데 지금 아버지 계시는 동안은 큰돈 쓰기 좀 그렇지 않아? 혹시 재활 치료비도 많이 들 수도 있고, 대출금도 갚아나가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대출을 받으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그렇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지? 요즘에 대출 상품이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보면 괜찮을 듯 싶은데. 벌 수 있을 때 벌어서 부지런히 갚아야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더 못 살 것 같아. 태호는 솔직히 말해서 장인어른이 언제까지 머물 것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정도 생각했는데 의사는 완전한 회복까지 3달에서 6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한 씨는 부산에 혼자 남겨두고 온 집이 걱정되었습니다. 2층 단독주택은 오래되긴 했지만 한 씨에게는 40년간 살아온 보금자리였습니다. 집값은 6억 정도 되었고 평생 모은 예금까지 합치면 13억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한 씨는 딸들에게 정확한 재산 규모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몫으로 평생 일했으니까 그만큼 모았을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이 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 가는 날이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다. 택시 타고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지팡이 짚고 계신데 혼자 어떻게 가세요? 한 씨는 딸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미영이 회사 일로 바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한 씨는 주치의와 나눈 대화를 미영에게 전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하면 2달 안에 많이 좋아질 거라고 하더라. 다행이에요. 그래도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알고 있다. 빨리 나아서 너희 집에서 나가야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천천히 완전히 나으시고 가세요. 하지만 미영의 말과 달리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퇴근 후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온 태호에게 미영이 물었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야근했어? 응, 프로젝트 마감이 급해서 요즘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 한 씨는 사위가 자신 때문에 집에 오기 싫어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6시면 집에 왔는데 요즘은 8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한 씨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태호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태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태호야, 고생이 많구나. 내가 있어서 불편하지?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도 집에서는 편히 쉬어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태호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한 씨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씨는 침실에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벽 너머로 미영과 태호의 대화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우리도 신혼부부인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어떻게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가 언제까지야? 나는 집에서 편히 쉬고 싶다고. 한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딸과 사위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 씨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려 노력했고 거실에서 TV를 볼 때도 소리를 줄였습니다. 식사 시간도 미영과 태호에게 맞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오히려 집안 분위기를 더욱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의식하며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씨는 부산에 있는 둘째 딸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정아,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수정이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안 그래도 전화드리려던 참이었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아픈 것도 없고 괜찮아. 언니네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니? 네, 잘 다녀왔어요. 아버지 수술하신다는 소리 듣고 미룰까 하다가. 아무튼 잘 지내고 계세요. 제가 또 연락드릴게요. 저 근무 들어가 봐야 해서요.
하지만 한 씨는 수정에게도 자신의 진짜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갓 결혼한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서는 딸과 사위에게 짐이 되고 있고 부산에 있는 둘째 딸에게는 신혼인데 걱정을 끼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씨는 일찍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빨리 나아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입니다. 한 씨가 수원에서 지낸 지 3주가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따뜻한 환대는 점차 의무적인 배려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한 씨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너는 일찍 나가는구나. 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태호는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한 씨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어색한 듯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태우야, 혹시 내가 여기 있어서 아침에 불편하니?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대답은 너무 건성이었습니다. 곧이어 미영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더 주무시지 그러세요. 괜찮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져서. 자기야, 벌써 나가? 응, 오늘 하루 종일 회의 있어서 늦을 것 같아. 태호는 서둘러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인사도 대충 하고 나간 모습에 한 씨는 뭔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정말로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는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자기, 오늘 늦었네? 응, 맞아. 회의가 길어져서 회식도 했어. 한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태호가 들어와도 인사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들어오면 항상 안부를 물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태호가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족 상황이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도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한 씨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주 3회 병원에 다녀야 했는데 미영이 매번 데려다 주는 것이 부담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내일 병원 가는 날이죠? 몇 시에 가실 거예요? 2시에 예약이 되어 있는데 택시 타고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아니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너도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자꾸 시간 내기 어렵잖아. 그때 태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너도 오늘 중요한 미팅 있잖아. 괜찮아. 미팅은 오전에 끝나. 그래도 아버님이 택시 타고 가신다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어? 한 씨는 태호의 말투에서 뭔가 차가운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미영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말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 씨가 실수로 거실에서 물컵을 떨어뜨려 깨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손에 힘이 없어서 그만. 괜찮아요. 아버지, 다치지 않으셨죠? 한 씨는 깨진 유리를 주우려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내가 치울게. 아니에요. 다리 아프신데 왜 그러세요? 그때 태호가 나타났습니다. 깨진 유리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 이 컵 비싼 건데. 자기야, 지금 그게 중요해? 아버지 다치셨을 수도 있잖아?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아까워서. 한 씨는 태호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걱정보다는 물건이 깨진 것을 아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새로 사줄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씨는 미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여기 있으면서 너희한테 폐를 많이 끼치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 태호가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이 아니에요? 하지만 미영도 속으로는 남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아버지와 대화도 피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 씨가 저녁에 화장실을 가려다가 복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벽을 잡고 버텨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쿵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그냥 미끄러졌을 뿐이야. 미영이 급하게 달려와서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태호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야, 아버지 욕실에서 넘어지실 뻔했어. 방에서 태호의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나와서 확인이라도 해봐. 뭐 하는 거야? 당신이 잘 챙겨드리고 있잖아. 미영은 태호의 냉담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달려와서 걱정했을 텐데 이제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한 씨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호의 변한 태도가 너무 명확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예의상 참아주는 것 같더니 이제는 아예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씨는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부산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왜요? 아직 다리도 완전히 안 나았는데. 많이 좋아졌어.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한 씨는 태호의 변화를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딸과 사위 사이를 이간질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그냥 내 집이 그리워서. 하지만 미영은 아버지의 진짜 속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변한 태도를 자신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한 씨가 수원에서 지낸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집안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태호의 불만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태호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약속이 취소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한 씨가 TV를 보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미영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인사도 하지 않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 얼른 씻고 와. 저녁 같이 먹자. 나는 혼자 먹을게. 피곤해서. 미영은 남편의 퉁명스러운 말투에 당황했습니다. 요즘 들어 태호가 아버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극도로 피하려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씨가 잠자리에 든 후 미영과 태호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솔직히 말하면 집에서 쉬지를 못하겠어. 무슨 뜻이야? 아버님이 계시니까 항상 신경 쓰이잖아. TV 소리도 크게 할 수 없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고. 미영은 남편의 직설적인 말에 놀랐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잖아. 서로 불편한 건 있을 수 있어. 그래도 감내해야지. 평생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나 서운해. 나도 알아.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의사가 몇 달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했잖아. 나는 길어야 한두 달이겠지 싶었다고. 애초에 오시지 말라고 하던가 그럼.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 어느 정도는 같이 살겠구나 생각은 했어야지. 하루 이틀 모시고 말려고 했어?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가 어머님한테 이런 상황에 당신 같은 태도 보이면 당신은 기분 좋겠냐고. 나도 답답해서 그러잖아. 불편한 건 사실이고 왜 그렇게까지 나를 세워? 그때 화장실에 가려던 한 씨가 복도에서 이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씨는 발걸음을 멈추고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우리도 이제 애 가질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가져? 그건 또 왜 갑자기? 아버님이 계시면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야? 미영아, 우리가 결혼한 게 언제인데? 벌써 5년이야. 언제까지 미룰 거야? 이런저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 한 씨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과 사위의 인생 계획까지 망가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한 씨가 오랜만에 부산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좀 컸던 모양입니다. 정 사장 나야. 잘 지내지?
전화 너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오랜 친구 정봉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수원에 계신다면서요? 그래, 다리 수술해서 딸네 집에 와 있어. 다리는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곧 부산으로 내려갈 것 같아. 그때 태호가 방에서 나와 한씨를 쳐다봤습니다. 전화 소리가 시끄럽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잠깐만 소리가 컸나? 태호는 대답 대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찬 시선을 보냈습니다. 한씨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 사장,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씨가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소리가 컸나? 네, 좀 컸어요. 태호의 말투는 차갑고 불친절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괜찮습니다. 아버님이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 주중에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씨가 약을 먹으려고 부엌에서 물을 받다가 실수로 싱크대에 그릇을 떨어뜨려 큰 소리가 난 것입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미안해. 손에 힘이 없어서. 미영이 달려와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태호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요? 자기야, 아버지가 실수로 그런 거야? 요즘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저번에 컵도 깨뜨리시고. 한씨는 태호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일부러 소란을 피우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네. 조심할게. 아니에요. 그냥 좀 더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씨가 일찍 잠자리에 든 후 미영과 태호가 나눈 대화를 또다시 엿듣게 된 것입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또 그 소리야? 그리고 목소리 좀 낮춰. 아니, 진짜 답답해. 우리 집이 요양원도 아니고 매일 이런 일들이 반복되잖아. 미영은 남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양원 같은 곳 알아보는 게 어떨까? 그런 말 하지 마. 왜? 요즘 요양원도 좋은 곳 많다고 하던데 전문적인 케어도 받을 수 있고. 한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들으시면 어떡해. 들어도 괜찮아.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할 얘기잖아. 그날 밤 한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딸과 사위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씨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아침 식사도 가능한 한 소리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움직일 때도 발걸음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태호는 이제 한씨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 불편해하는 기색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미영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주말 한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씨가 수원에서 지낸 지 6주가 되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무릎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소견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의사는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미영이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 이제 일상생활은 문제없을 것 같다고.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 한씨는 딸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의미를 읽었습니다. 마치 이제 돌아가도 될 것 같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부산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때 태호가 거실에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미영과 한씨가 앉아있는 식탁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한씨는 태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자. 아버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다리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응,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저희 생활이 있잖아요.
미영이 남편을 말리려고 했지만 태호는 계속했습니다. 아버님이 계시면 저희가 너무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워요. 한 씨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태호가 직접적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탁인데요. 아버님도 이제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도 요즘 정말 좋은 곳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 씨는 태호의 말뜻을 정확히 알아차렸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하지만 결국 나가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더러 나가라는 거지. 그런 뜻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고, 저희도 저희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자기야, 무슨 그런 말을? 미영아,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 너무 부담이 되고 있어. 우리도 신혼부부고 자유롭게 살아야지. 부담이라고 했나?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저희도 어른이고 집에서 편히 쉴 권리가 있어요. 태호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도 자유롭게 살고 싶고 항상 누군가를 신경 써야 한다는 게 스트레스예요. 아버님도 그런 분위기 느끼셨죠? 미영이 얼굴을 붉히며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그만해.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해? 아니야, 이게 현실이야. 요양원도 요즘 좋은 곳 많다고 하더라고. 한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말이냐? 네,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도 전문적인 케어 받으실 수 있고 저희도 편해지고. 정말 그만해. 하지만 태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우리도 아이 가질 생각해야 하고 미래 계획도 세워야 하잖아. 한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다. 내가 너희한테 짐이 없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다. 맞는 말이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희가 불편하지.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나 요양원 같은데 안 간다. 내가 멀쩡한 집이 있는데 왜 그리로 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내가 스스로 판단해. 앞으로 너희들한테 짐이 될 일은 없을 테니 그리 알아. 한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에는 미영과 태호만 남았습니다. 미영은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해? 미영아, 언젠가는 해야 할 말이었어.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래도 방법이 있겠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었어? 돌려서 말하면 모르잖아. 차라리 확실하게 하는 게 낫지. 미영은 남편의 냉정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한계야. 그날 밤 한 씨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부담이 되지 말아주세요. 평생 딸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자신은 부담이 된 것이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서운함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한 씨는 벌떡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가방에 옷가지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가져온 것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약통도 챙기고 지갑도 확인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차로 부산에 내려갈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짐 취급받으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더라도 존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가방을 다 쌌지만 한 씨는 바로 집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미영에게는 인사라도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5시, 한 씨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간단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미영아, 나는 부산으로 돌아간다. 너희 남편 말이 맞다. 내가 부담이 되지 않게 이제 혼자 살겠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한 씨는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지만 한 씨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고 살겠다는 다짐과 함께 한 씨는 소원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KTX가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였습니다. 한 씨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6주 만에 돌아온 부산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2층 단독주택은 그대로였지만 오랫동안 비어있던 탓에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내 집이 최고지. 한 씨는 혼잣말을 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는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한 씨는 오랜 친구 정봉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사장, 나야 부산에 내려왔어. 형님 벌써 내려오셨어요. 다리는 괜찮으세요? 많이 좋아졌어. 그런데 좀 급하게 내려왔어. 급하게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위가 나보고 부담이라고 하더라. 뭐라고요? 장인어른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요양원 가라고도 하고 그래서 나왔어. 정 씨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요즘 젊은 것들이 정말 버릇이 없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정말 부담이었나 봐. 무슨 소리 하세요? 형님이 무슨 부담이에요? 평생 딸들 키우느라 고생하신 분이. 한 씨는 정 씨와 통화를 마치고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익숙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쓸쓸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렇게 나가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부담이 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온 거야. 아버지, 그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니야, 태호 말이 맞아. 나도 이제 혼자 살 나이가 됐나 보다. 아버지, 다시 올라오세요. 이번에는 정말 잘 모실게요. 하지만 한 씨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나는 이제 누구한테도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 아버지, 미영아, 너는 네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딸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자신은 짐이 되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 씨는 서랍에서 통장들을 꺼내 확인해 봤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7억 정도 되었고 집까지 합치면 13억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한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씨는 정 씨의 부동산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형님, 어쩐 일이세요? 정 사장, 내가 집을 팔려고 해. 네? 갑자기 왜요? 여기서 40년 넘게 사셨잖아요. 이제 딸들한테 물려줄 생각도 없고, 나 혼자 살기엔 너무 크거든. 정 씨는 한 씨의 진심을 알아차렸습니다. 사위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 애가 나보고 짐이라고 했어. 그런데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 형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야,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누구 눈치 안 보고 말이야. 한 씨는 정 씨에게 집을 시세에 맞게 내놓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연제고 단독주택이라 금방 팔릴 것 같다고 정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님, 집 팔면 어디서 지내실 건가요? 그것도 생각해봤어. 실버타운 같은 곳으로 가려고. 실버타운이요? 응, 내 돈 내고 당당하게 사는 거지. 거기서는 적어도 누구 짐도 안 되잖아. 정 씨는 한 씨의 결심이 단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버타운도 비싼 곳은 월 300만 원씩 하던데요. 괜찮아.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니까 내가 쓰는 거지. 그날 오후 한 씨는 정 씨에게 부탁해서 부산 근처 실버타운을 알아봤습니다. 정 씨가 인터넷을 찾아보며 여러 곳을 소개해 줬습니다. 형님, 여기 기장에 있는 곳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바다도 보이고 시설도 좋다네요. 거기가 좋겠네. 한 씨는 바로 실버타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운대 실버타운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주 상담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몇 분이 입주하실 예정이신가요? 저 혼자요. 73세 남자입니다. 네, 상담 가능합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오후에 갈 수 있을까요? 상담 약속을 잡고 나서 한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한 씨는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유언장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딸들이 자신을 부담으로 여긴다면 자신의 재산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의미 있는 곳에 어느 정도 기부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재산 내가 어디에 쓰든 내 마음이지. 한 씨는 혼잣말을 하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명확해졌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 씨는 택시를 타고 기장에 있는 해운대 실버타운을 찾아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은 15층 건물이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호텔 같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한 씨를 맞이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대형 수족관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 주신 분이시죠? 상담 데스크에서 40대 후반의 여직원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명찰에는 고객지원팀 박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입주 상담을 담당하는 박순희입니다. 먼저 간단한 차 한 잔 드시죠. 고맙습니다. 한 씨는 놀랐습니다. 수원에서는 짐 취급받았는데 여기서는 도착하자마자 이런 정중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건강상 특별히 주의하실 점이 있으신가요? 무릎 수술을 받아서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료진이 주기적으로 체크해 드릴 수 있어요. 물리치료실도 있고요. 박 씨는 한 씨를 안내하며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식당, 헬스장, 독서실, 그리고 각종 취미 활동실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쪽이 바다 전망이 보이는 객실입니다. 방을 보여주자 한 씨는 감탄했습니다. 20평 정도 되는 넓은 공간의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있었고 큰 창문으로는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좋네요.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니. 마음에 드시나요? 식사는 1층 식당에서 제공되고 청소와 세탁도 저희가 해드려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이 객실은 월 320만 원입니다. 식사와 각종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 가격이에요. 한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월 32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돈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입주할 수 있나요? 서류 준비하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서와 보증금만 있으면 돼요.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3천만 원입니다. 퇴실하실 때 돌려드려요. 한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입주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한 씨는 정 씨의 도움으로 집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7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예금과 합쳐서 총 14억 2천만 원의 현금을 갖게 되었습니다. 형님, 정말 이사 가시는 거예요? 응, 이제 결심했어. 딸들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어. 그래도 아쉽네요. 이 동네에서 형님 없으면 누구랑 이야기하죠? 가끔 놀러와. 실버타운 구경도 할 겸. 정 씨는 한 씨의 결심이 단단하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해운대 실버타운에 입주한 첫날, 한 씨는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편히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1번으로 전화하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녁 식사는 6시부터 8시까지 1층 식당에서 하시면 되고 내일부터는 다른 어르신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식당에서 한 씨는 다른 입주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부분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는데 모두 자신의 돈으로 당당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저는 김봉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한정수입니다. 여기 생활 어때요? 편하죠?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씨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고 소음을 낼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집을 팔았다면서요? 응, 팔았어. 왜 갑자기요? 저한테 상의라도 하시지. 내 집 내가 팔겠다는데 왜 상의를 해야 하니? 그래도 지금 어디 계세요? 실버타운에 들어왔어. 여기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 미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버타운이라는 말에 놀란 것입니다. 실버타운이요? 거기 되게 비싸지 않아요? 내 돈으로 내가 내는 거니까 상관없어. 아버지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서요? 너희들이 모르는 게 많구나. 나도 평생 벌어서 모은 돈이 있어. 그날 밤 미영은 남편 태호에게 아버지와의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자기야, 아버지가 집 팔고 실버타운에 들어가셨대. 진짜? 그런 돈이 있었어? 나도 몰랐어. 평생 목수일만 하신 줄 알았는데. 태호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이 생각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버지가 화나신 상태잖아? 그러게 내가 그때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 이제 와서 후회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한 씨는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오후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생활은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정말 좋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희도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기뻐요. 항상 정중하시고 다른 분들과도 잘 어울리시고. 한 씨는 박 씨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을 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씨는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유언장 작성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오후에 갈 수 있습니다. 한 씨는 마침내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짐도 되지 않는 당당한 삶이었습니다. 한 씨가 실버타운에서 지낸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오후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변호사 사무소에서 한 씨를 찾아왔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어르신, 유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보여주세요. 변호사가 건넨 서류를 보며 한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2억이 넘는 전 재산을 부산 지역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대로 해주세요. 가족분들께는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나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저를 부담이라고 했으니까 제 재산도 부담이겠죠. 한편 수원에서는 미영과 태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아버지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나도 그 생각이야. 그런데 어떻게 연락을 드리지? 실버타운에 직접 찾아가는 게 어떨까? 그래도 될까? 아버님이 만나주실까? 두 사람은 그동안 한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미영과 태호는 차를 몰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해운대 실버타운에 도착한 두 사람은 그 규모와 시설에 놀랐습니다. 와, 여기 정말 호텔 같네. 여기 되게 비쌀 것 같은데. 로비에서 박 씨를 만난 두 사람은 한 씨와의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한정수 어르신 가족분들이시군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씨가 내선 전화를 걸어 한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르신, 따님과 사위분이 면회 오셨는데요. 전화 너머로 한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씨는 미영과 태호에게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께서 면회를 거절하셨습니다. 제가 딸인데도요? 어르신의 뜻이라서요. 저희는 입주자분의 의사를 존중해 드려야 해서요. 그런 메시지라도 전해주실 수 있나요?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다고요. 저도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 말씀드려 주세요. 박 씨는 이들의 메시지를 한 씨에게 전달했지만 한 씨는 여전히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하시네요. 결국 미영과 태호는 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하고 실버타운을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미영이 울먹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화나실 줄 몰랐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봐. 정말 후회돼.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고급 실버타운에서 지내실 정도로 돈이 있으셨다니? 내가 아버님을 완전히 잘못 봤네. 두 사람은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한 씨는 정 씨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님, 따님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미영이가 네, 형님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유산 상속 관련해서 변호사한테 문의했는데 전부 기부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다나 봐요. 한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연락하는구나. 형님,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쯤은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아니야, 나를 짐이라고 한 사람들이잖아. 며칠 후 미영이 실버타운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박 씨가 한 씨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편지에는 그동안의 사과와 후회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어르신, 그래도 가족이신데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부담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한 씨는 박 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평생 딸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부담 취급받더라고요. 따님들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말이에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씨는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오후에는 독서나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기분 좋아 보이세요?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해요.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도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보람이 있어요. 한 씨는 박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네. 한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부담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진정한 가족이 아닙니다. 노인을 모시는 것이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도 언젠가 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씨는 이제 누구의 부담도 되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입니다. 이걸 계약서라고 가져온 거냐? 네, 다른 데에 맡기려면 훨씬 더 비싸요. 이건 부모님께는 무리 안 가고 저희도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어요. 부탁만 드리면 죄송할 것 같아서요. 이건 정당한 보상이에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59살 신미경입니다. 아들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계약서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모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잔잔한 재즈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고 남편은 베란다에서 난초 잎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침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출가하고 나서야 비로소 얻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주말에만 빨래 돌려도 되니까 세상이 이렇게 느긋하네.
그러게 옷도 한두 벌씩만 나오고 음식도 남는 게 없고 이제야 진짜 우리 집 같아. 가끔은 허전하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야 내 인생인가 싶어? 이제는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우리도 즐기면서 살자.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을 달리듯 살아온 인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녔고 저는 작지만 꾸준한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아들 민우를 아낌없이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시간은 자랑스럽고 동시에 피곤했습니다. 일을 하며 가정을 돌보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지금은 진짜 둘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그러나 그 여유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리고 익숙한 벨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민우야, 또 오나 봐. 저는 통화를 받기도 전에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혜영이랑 저녁 먹고 가도 돼요? 응, 갑자기? 뭐 특별한 일은 없고? 그냥 밥 같이 먹자고 해서요. 너무 갑자기예요? 괜찮아, 오려면 와. 전화를 끊자 남편이 슬며시 물었습니다. 또 갑자기 온다고 그러지? 그래도 임신한 며느린데 내가 좀 미리 준비할게. 그날 저녁 아들 민우와 며느리 혜영이 왔습니다. 종종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가는 아들 부부였지만 그날은 유독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부모 집에 온다는데 마냥 거절할 순 없는 노릇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괜찮아. 그런데 미리 말은 좀 하고 오렴.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준비하려니 좀 그렇잖니. 엄마, 요즘엔 저녁도 간단히 드시지? 간단하게라도 같이 먹는 게 좋은 거잖아요. 다음엔 저희가 좋은 곳에서 식사 대접해드릴게요. 오늘 갑자기 찾아온 것도 죄송하고 제가 맛집 하나 알아놨거든요. 입덧 심한데도 제가 먹은 거 보면 맛집 맞아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간단한 저녁은 결국 자신이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며느리의 입덧이 조금 나아졌다는 말, 병원에서 심장 소리를 처음 들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대화 속 단어들을 놓치지 않고 곱씹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아기용품 보러 다니는데요. 글쎄 아기용품도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출산 준비물만 해도 리스트가 한 장이 넘어요. 그래? 비싼 게 많아진 것 같긴 해. 나도 처음 보는 육아 용품들이 많더라. 필요한 것만 잘 골라서 사면 되지 않을까? 그렇긴 하죠. 근데 다 탐나는 거 있죠. 분유 제조기, 이유식 제조기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혜영이 복직 생각하면 육아는 진짜 잘 계획해야 할 것 같아. 지금부터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 뭐 요즘은 도움이나 어린이집도 많잖아. 우리 때랑은 또 달라져서 애 맡기기도 좋다더라. 시스템도 좋아졌다고 그러던데. 그 말을 한순간 분위기가 아주 짧게 정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넘겼지만 아들은 남편을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그래도 어린이집 보내기엔 너무 어리잖아. 적어도 돌은 지나야지. 아니다, 그때 돼도 난 불안해서 못 보낼 것 같아. 요즘 뉴스 보면 어린이집에서 애들 밥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나오고 말 안 듣는다고 엄하게 혼내기도 하고 그런다던데. 걱정돼서 어떻게 보내? 저는 그 말이 의도하는 바를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남편이 몇 마디 덧붙이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는 건 드문 경우잖니. 모든 어린이집이 그러진 않겠지. 요즘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 하느라 아이들도 일찌감치 맡긴다더라. 어린애들만 전문으로 봐주는 곳도 많아지고 말이야. 전 걱정돼서 못 보낼 것 같아요. 일단 내 태어나고 생각해도 늦지 않아. 당장 준비할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되지 않아?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말이다. 그럼요. 안 그래도 꼼꼼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결국 갑자기 와서 먹고 갔네. 응, 자꾸 이러는 거 이상하지 않아? 그치, 뭔가 돌려서 말하는 느낌이야. 아마 다음에 또 올 거야. 그땐 아마 확실하게 말하겠지?
애 맡아달라고? 응, 그 말이 나올 것 같아? 지금 눈치만 보는 중이지.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도 미리 정리해두자. 그래야겠지? 우린 아직 일하고 있고, 그럴 준비도 안 됐고, 내가 인터넷에서 본 건데 확실하게 말 안 하면 요즘 애들은 온갖 핑계 대면서 몰아붙인다더라고. 어쨌든 난 당신 생각에 따를게. 그런데 나도 당신이 애 봐주는 건 반대야. 이제 우리 인생 살기로 했는데 또 시간 허비하고 그럴 순 없잖아. 물론 애 봐주는 게 시간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야. 조금은 냉정해져야 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우리 집엔 애 맡길 방이 없다고 그 말을 직접 해야 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이번엔 전화로 약속을 잡고 온 건 맞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며느리가 점점 임신 후반기로 접어들며 체형이 달라졌고 걷는 것도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난번엔 갑자기 와서 죄송했어요. 괜찮아. 미리 말해줘서 고맙네. 식탁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며느리를 위한 오징어 숙회까지 준비돼 있었습니다. 저는 무리하지 않으려 했지만 아들 부부가 오면 왠지 더 손이 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희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대화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지만 그날은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희 상의 드릴 게 있어요. 응, 말해봐. 혜영이 복직 시기가 내년 초예요. 출산 후 몇 개월은 집에서 보낼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가 걱정이에요. 저는 잠자코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기 봐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아무래도 어리기도 하고 당장 어린이집에 맡기는 건 좀 무리이지 않을까 해서요. 돌까지만이라도 좀 봐주세요. 네?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듣고 보니 마음이 뻐근해졌습니다. 곧 혜영도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최대한 고민하고 정리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요즘은 다들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는 말, 저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 근데 우리는 아직 일하고 있잖니? 그건 생각해봤니? 엄마가 그래도 자영업이니까 좀 시간 조절은 가능하시잖아요? 그 시간 조절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지금 우리 둘 다 하루 종일 밖에 있는 날도 많아. 시간 조절하려면 한 달, 몇 개월치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아예 일선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고. 죄송해요. 저희도 부담드리기 싫은데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사실 저희 친정 쪽은 도움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는 그 말에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안사도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건강이 좋지 않다고 들었으니까요. 그건 이해해. 그런데 우리라고 여유롭진 않아. 너희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고, 이제 좀 우리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참이었거든. 그건 저희도 이해해요. 그래서 그걸 공짜로 부탁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공짜로 부탁드리려는 게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정색하며 되묻자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서로 부담도 덜하지 않을까요? 남편은 옆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 말이 끝나자 고개를 돌려 아들을 봤습니다. 지금 그 말 진심으로 한 거냐? 네, 다른 분 부탁드리면 그 이상 드려야 하니까요.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결코 유쾌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엔 아기 있을 방이 없어. 침대도 유아용품도 없고. 그건 저희가 준비해드릴게요. 카시트도 사드리고 기저귀나 분유도 정기 배송으로 맞춰드릴 수 있어요. 혜영아, 고마운 제안인데 우린 그런 걸 받기 위해 부모가 된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처럼 평범한 하루야. 남편이 조용히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 봐주는 고용인이 되는 순간 가족은 가족이 아닌 거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있는 거야. 이래저래 사정 다 봐주다가는 서로 의상하는 거야. 우리가 쉬고 있는 거면 몰라도 다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일하는 시간까지 손봐가면서 애를 봐달라는 건 너무 이기적인 말이 아닌가 싶다.
차라리 돈을 보태줄 테니 도우미를 부르던가 아니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맞는 말 같구나.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우린 과연 저 아이들에게 뭘 잘못한 걸까? 아들 부부는 그날 오래 있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너무 단호했나? 아니, 그렇게 말 안 하면 우리가 휘둘려? 당신 앞집 봉숙이 언니네 이야기 못 들었어? 얼마 전까지 손주 봐주면서 자랑을 그렇게 하더니 결국 아들이랑 영 끊었잖아.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하지를 말아야 해? 그 말이 그날 밤 저희 둘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저는 스탠드 불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다들 그렇게 키워주시나? 그럼 우리도 남처럼 대할 수밖에 없겠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제법 선선해져 저는 점심시간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옥상 테라스로 올라갔습니다. 짧은 여유를 즐기려던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우였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좀 들러도 될까요? 혜영이랑 같이요. 또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요. 저는 대답을 망설이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는 평소보다 조용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예의는 갖췄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앉은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희 진짜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이대로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 그래서? 애는 누가 봐야 하냐는 겁니다. 어떻게든 누군가는 봐야 하잖아요. 그럼 너희가 상의해서 결정해야지. 우리가 대답할 문제는 아니잖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하시잖아요. 가족인데. 그럼 애는 진짜 누가 봐야 해요?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 우리가 낳았니? 우리가 계획했니? 아들이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듯 말했습니다. 아니, 요즘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죠. 사실 엄마 아빠는 능력도 되고 시간도 되는 분들이잖아요. 왜 우리만 이렇게 외면받는 느낌이어야 해요? 우리가 너희를 외면한 적 있냐? 결혼할 때 전세금도 해줬고 산후조리원비에 출산 준비 선물까지 했어. 뭘 그렇게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건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돌봄은 또 다르잖아요. 이건 사람 손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사람 손이 필요한 일이야. 그래서 말인데 그 손을 너희 둘이 어떻게 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 거지. 왜 우리 손부터 빌릴 생각을 하니?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도우미는 너무 비싸고 어린이집은 생후 12개월 이전엔 맡기기도 어렵고. 그럼 그게 전부 정리된 다음에 아이를 가졌어야지. 책임이라는 건 그렇게 오는 거야. 그 말에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애 낳는 것도 잘못이고 부탁드리는 것도 잘못이고. 잘못이 아니야. 근데 선택엔 책임이 따르는 거야. 그게 성인이고 부모가 되는 과정이야. 그러면 진짜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어. 근데 그게 너희가 책임을 나눈 뒤의 일이야. 지금처럼 우리 몫까지 다 밀어놓고 도와달라고 하면 그건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의무를 전가하는 거야.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네 사람 모두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럼 애는 누가 보느냐고? 그건 너희 몫이야. 우리는 이미 2명을 키운 경험만 있지. 지금 애를 키울 계획은 없어.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눈가를 훔쳤고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들 부부는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인사도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비밀번호 바꾸자. 이제는 마음 단단히 먹고 지켜야 할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비밀번호는 이미 바꿔뒀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애를 봐주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연락이 없었죠. 어쩌면 이대로 조금씩 정리되겠지.
자식도, 기대도, 관계도. 그러면 좋겠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아. 민우 성격에 그냥 넘기진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그 다음 주 일요일 오후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잠깐만 들를게요. 이번에 저희 얘기 들어보시고 정한이다 싶으시면 그땐 저희가 그만 얘기할게요. 그냥은 지나치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무슨 말을 하려나 궁금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결론은 애를 봐달라는 이야기겠지만요. 전화를 끊고 얼마 뒤 아들 부부가 들어섰습니다. 예전보다 말을 아끼는 듯 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뭔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엄마, 아버지, 도우미 비용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돈은 솔직히 저희한텐 너무 부담이에요. 거기다 보육비, 분유값, 병원비까지 더하면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고정비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또 우리한테 도와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우미 비용의 절반만이라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 안 되면 100만 원만이라도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민우야, 이제는 방법을 바꾼 거냐? 우리가 애 안 봐준다고 하니까 이젠 돈 보태달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한 말을 네가 아무래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애를 안 봐줄 거면 돈 내놔라 이거야. 이미 너희한테 충분히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뭘 얼마나 더 해달라는 거니? 이미 우린 몇 번이나 입장을 밝혔다. 근데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요즘 다들 부모님이 도와주신다니까. 우리가 해준 건 없다는 말이냐? 아니요, 그건 아니죠. 결혼 때 전세금도 해주셨고 조리원비도 주셨죠. 남편은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그 잔을 탁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전세금 말인데. 네? 그 돈 빼서 도우미 쓰면 되겠다. 우리가 해준 돈이잖아. 그럼 우린 회수해도 되는 거지? 아들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집 문제잖아요. 애 키우는 돈이랑은 다르죠. 아니야, 그 집에서 애 키울 거잖아. 그 집이 없으면 애를 키우기 어려울 거고, 그럼 집과 돌봄은 연결돼 있어. 그리고 우리가 준 돈이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돈 따로 안 받고 그 돈 회수할 테니까 너희가 따로 살 집을 구하든지 해라. 며느리가 깜짝 놀란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저희 너무 죄인 된 것 같아요. 죄인이라는 말에 발끈한 저는 며느리에게 답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어떤 모양인지 알라는 거야.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 남편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미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은 뒤였고 제가 던진 말에 더욱 냉랭해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부탁이었지, 두 번째엔 설득이었고, 지금은 거의 강요로 느껴져. 안 해주면 못 견디겠다는 태도는 부탁이 아니야. 아들은 얼굴을 붉히며 반박했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는 손주 생기고도 아무런 책임 없다고 생각하세요?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화를 많이 참는 모습이었죠. 책임이 없다기보단 책임의 주체가 너희라는 걸 분명히 하자는 거야. 우리가 손주 낳으라고 한 적 없어. 우리가 낳지도 않았고 키우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지.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이해부터 해야 해.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진짜 전세금 회수하실 거예요? 그게 진심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하지만 네가 우리한테 경제적 부담을 계속 요구한다면 우린 우리가 해준 것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야. 그 전세금이 그냥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 우린 그 돈 마련하려고 몇 년간 여행도 안 가고 식비도 줄이고 부부끼리 외식도 아껴가며 모은 거야. 우리가 일하니까 여유롭다고? 그런 말이 어딨니? 부모라서 자식한테 무조건 다 해줘야 하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닌데. 네가 지금 하는 말 들어보면 우리가 오히려 더 못해준 것 같은 느낌이네. 요즘 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하나 따져서 1원까지 다 받으면서 손주 봐줄까? 그냥 서로 말 안 나오게 줬던 돈 다 회수해? 죄송해요. 그런 줄은 몰랐어요. 늘 그런 태도지 모르면 다니?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그러는 게 당연한 거면 서로 부모 자식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냥 도움이나 다름없는데 네 말만 들어보면 우리는 아주 악덕 부모야. 손주에 대한 책임감도 없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제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하자 아들과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는지 그만하라는 듯 제 손을 잡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봐주지 않을 거야. 우리도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너 말대로 일하는 시간을 조정해서 애를 봐준다. 말이 쉽지.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 시간 버리고 우리 인생 버리는 일 하고 싶지 않아. 너희가 사랑해서 낳은 자식은 너희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무조건 부모에게 의지할 게 아니라, 알겠니? 그날의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말없이 집을 나섰고 남편은 문을 닫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들 같으니라고. 또 한 번 일해봐라. 지 엄마 아빠 고생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어휴 나쁜 놈.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비례하듯 저희 부부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한동안 조용하던 아들 부부는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대화 한 번만 해요. 혜영이랑 정리해서 왔어요. 일요일 오전 집에 방문한 아들 부부는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는 만삭에 배를 안고 힘겹게 거실로 걸어왔고 아들은 노트북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번엔 저희 진짜 잘 정리했어요. 부담 안 드리게 현실적으로요. 계약서요, 돌봄 시간, 비용, 책임 범위 다 정리했습니다. 월 100만 원,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명절이나 휴일 제외 갑작스러운 야간 돌봄 없음. 남편과 저는 노트북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이걸 계약서라고 가져온 거냐? 네, 다른 데에 맡기려면 훨씬 더 비싸요. 이건 부모님께는 무리 안 가고 저희도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어요. 부탁만 드리면 죄송할 것 같아서요. 이건 정당한 보상이에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정신을 덜 차린 듯 했습니다. 아마도 저희 부부가 한 말을 그냥 농담으로 넘겼던지 그 농담마저 꺾어보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그랬다면 저희의 말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정당한 보상이란 말, 그게 왜 이렇게 서운하니? 그리고 그런 계약서를 들고 와서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알았다고 할 것 같았어? 너희들은 아직 우리가 무슨 뜻으로 말을 한 건지 이해를 못한 것 같구나. 우리가 말하는 게 어렵니?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에 드세요? 저희도 계속 죄송하고 눈치 보이고 이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하자고 한 건데요. 민우야, 혜영아. 우린 부모직 고용인이 아니야. 그래도 가족끼리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움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지금 너희가 하려는 건 계약이야. 그럼 우린 그 순간부터 마음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이게 되지. 그렇게 되면 너희가 아플 때, 아이가 열이 날 때, 이건 계약 외 업무입니다라고 말해도 괜찮겠니? 명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공적으로 아이를 봐준다고 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선 생각해 봤어? 다 우리 시간을 비워가면서, 양보해가면서 애를 봐주는 건데 그럼 그런 건 뭘로 보상할 거니? 돈을 받는 건 그 시간에 대한 합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쳐? 그럼 그 이외의 것들은 어떻게 보상할 계획이야?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눈가가 붉어졌고 남편은 조용히 노트북을 닫아버렸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가족이란 게 정말 저런 문서 하나로 설명되는 거라면 우린 그냥 남으로 지내도 괜찮아. 아버지, 너무하시네요. 너무한 건 너희야. 부탁이 아니라 조건을 들이대고 계약으로 사랑을 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게 더 서글픈 일이야. 혜영아, 너희가 가족이라면 우리 삶도 존중해야 해. 그게 안 되면 그냥 남이 되는 거야. 부모라는 이름이 모든 걸 용서해 주는 건 아니니까.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아들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그냥 없던 일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이후 아들 부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진짜 부모를 고용인으로 여기다니 마음이 너무 헛헛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럴 줄은 몰랐지만 이제라도 선을 확실히 그어야 해.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고 이젠 우리 인생에 집중하고 싶다.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 부탁도 협박도 계약도 그만하자.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며느리의 출산 예정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애써 만든 거리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곧 애가 태어날 텐데 별일 없겠지? 걱정되면 먼저 연락을 해보든가. 걱정해야 되지? 궁금하긴 하네. 근데 무작정 연락했다가 옳다구나 하고 이때다 싶어서 애 봐달라고 떠넘길 수도 있어. 무슨 일 있으면 먼저 연락 올 거니까 초조해도 조금만 기다려봐. 어차피 얼마 안 남았잖아. 알겠어? 내가 애를 낳는 것도 아닌데 괜시리 긴장이 되네. 그렇게 예정일 이틀 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새벽에 애 낳았어요. 산모도 아이도 건강해요. 그 한 줄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손주였고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기에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수고했다, 고생했다며 안부 인사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죠. 지금 와서 해말 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행동할 순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보다 조용히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 말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 그걸 참아내는 것도 고역이야. 아니, 이번엔 진짜 우리 입장 지킬 거야. 나도 사람인지라 손주 태어났다니까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네. 그래도 공과 사는 지켜야지. 축하는 축하고. 그 말은 단호했고 그 안에는 수개월간 억눌러온 감정과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아들 부부가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초인종만 눌렀습니다. 제가 현관을 열자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지금까지 해주신 거 다 알고 있어요. 아이고, 아직 애가 어린데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어떡해? 괜찮아요. 그래도 애도 태어났는데 이렇게 얼굴 뵙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무작정 왔어요. 저도 그땐 몰랐어요. 부탁과 강요의 차이를요. 저희도 애 낳아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세요. 아이는 카시트에 있었고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생명이 조용히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를 안지 않았습니다. 아이 예쁘네. 그치만 난 안 안을게. 아직 내 마음이 준비 안 됐어. 일단 안으로 들어와. 계속 밖에서 이러고 서 있을 건 아니잖아.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 우린 진짜 우리 힘으로 해볼게요. 누구 원망도 안 하고 책임질게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경솔하게 행동했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오늘 아이 얼굴도 보여드릴 겸 저도 바람도 쐬고 인사도 드릴 겸 찾아왔어요. 남편은 조용히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우린 너희한테 줄 만큼 줬어. 이제 너도 너희 아기한테 줄 차례야. 부모가 되어보니 그 감정이 뭔지 알겠니? 아직 아이가 어려서 제대로 된 감정을 느껴보진 못했을 테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와 함께 하다 보면 우리가 했던 말이 뭔지 이해하게 될 거다. 엄마 아빠가 너무하다는 생각도 했을 테지만 그게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야. 네가 이해해줬으면 해. 그 말에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주는 좀 자라면 더 자주 보여드릴게요. 그땐 괜찮으시겠죠? 봐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손주니까 자주 보여드릴게요. 저는 살포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둘이 잘 살고 있으면 언제든 환영이야. 근데 그건 너희가 우리 삶을 존중할 때 얘기야. 그날 아들 부부는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몇 주 뒤
아들은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공원 산책을 하며 찍은 사진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짧은 메시지와 함께였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요즘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 이제야 진짜 시작된 기분이에요. 앞으로 아이 키우면서 엄마, 아빠가 주신 사랑, 그 마음을 느껴보겠습니다. 저희 예쁘게 잘 살게요. 감사합니다. 그 문자에 저는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날 밤 남편과 나눈 한마디는 그 모든 감정을 대신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이제 다시 시작한 것 같아? 그렇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으니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야 나중에 손주 볼 면목도 생기지. 그나저나 당신, 민우나 혜영이가 보내주는 사진 보고 생각이 많아 보이더라. 그냥 사람 기분이라는 게 그렇지 뭐. 나도 사람이잖아. 믿고 그래도 결국 내 자식인데 별 수 있겠어? 하긴 어쩔 수 없는 거긴 해.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 무슨 옛날 생각? 우리 땐 지금처럼 애 봐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도 시집살이 하느라, 일하느라, 애 돌보느라 고생 많이 했잖아. 나도 일한답시고 당신 들여다 봐주지도 못했는데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건 다 당신 덕분이야.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런 말을 뭐하러 해. 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랬던 거지. 당신이 책임감 하나는 강해. 그게 내가 당신한테 반한 이유지. 여보, 낯간지럽게 왜 그래? 아무튼 우리도 그렇고 민우네도 그렇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모두가 행복하면 그만이잖아. 그렇게 저와 남편은 오랜만에 홀가분한 감정을 뒤로하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너무 차갑게 대답을 한 건가, 모질게 군 건 아닌가 하면서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후회스러운 선택은 아닌 듯 싶습니다. 부모라서 내 자식이 낳은 손주니까 봐줘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또한 제 인생의 일부분이기에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었으니까요. 책임감이라는 게 내가 하던 일을 끝까지 해내는 그런 무게 있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체자가 되어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행복해지고 후회 없는 삶을 사려면 지금까지 고생한 나를 위해 조금은 유연해져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때로는 이기적이어도 좋고요. 하지만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는 말아야겠죠. 저희 부부의 선택이 무조건 옳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도 다만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도 계시고 겪을 분들도 계시겠죠. 슬기롭게 잘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니까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